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이 받은 집하고 제가 받은 땅 같다고 생각 안 합니다. 민수야, 너는 귀농하겠다고 했잖아. 그 땅이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꿈은요, 아버지 현실 앞에서 값이 매겨집니다. 형은 몇 억짜리 집을 받았고, 저는 당장 빚부터 내야 하는 땅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냐? 네, 서운합니다. 서운해서 명절에도 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명절 아침에 울리던 전화벨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거실벽 한쪽에는 올해의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빽빽히 찍혀 있는 날들, 설날, 추석, 내 생일, 아내 기일. 그 모든 날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자 아버지로서의 나를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달력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올해 안에는 이 집과 땅을 아이들 손에 넘겨주자. 나도 나이 70이 훌쩍 넘었으니 그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밤늦게까지 부부싸움을 하며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혼자라는 건 그만큼 마음의 저울이 기울기 쉽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울 집을 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호는 고등학교 2학년, 민수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아내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 될 거예요. 그 한마디에 20년치 빚이 무겁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시골 땅은 그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었죠. 자풀이 무성하고 비만 오면 진창이 되었던 곳. 아내와 함께 조금씩 나무를 심고 봄마다 풀을 베어내며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 땅에서 첫 수박을 따던 날 민수는 동네를 뛰어다니며 우리 땅에서 난 거예요. 라며 자랑했었습니다. 그렇게 집과 땅은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품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내 건강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면서도 앞으로 10년은 체력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0년 안에 내 손으로 모든 걸 정리해줘야겠다. 아이들이 싸우지 않도록 서류와 등기까지 깔끔히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야, 재산은 절대 미리 주는 거 아니다. 줬다 하면 연락 뚝 끊긴다. 그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안 그래. 어릴 때부터 서로 챙기고 부모 공경하는 애들이야.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쌓이는 거니까요. 분배 전날 나는 거실 식탁 위에 서류 봉투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민호, 하나는 민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등기 이전 동의서,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사본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돼지갈비, 배추, 표고버섯, 그리고 민수네가 좋아하는 고구마. 큰 며느리 수진이 좋아하는 단호박도 샀습니다. 나는 이날을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집과 땅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로. 저녁 6시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민호 부부였습니다. 수지는 깔끔하게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고 민호는 퇴근하자마자 온 듯 와이셔츠 소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민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앞치마를 챙겨왔고 민수는 한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미묘한 표정을 놓쳤습니다. 아니, 놓친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 갈비찜, 잡채, 나물, 김치전이 올려졌습니다. 아이들이 깔깔대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밤이 오래 기억될 줄 알았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너희에게 줄 말이 있어서 불렀다.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두 며느리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호는 서울 집을, 민수는 시골 땅을 가져라. 너희 삶에 맞춰서 준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뜨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후의 모든 일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잘한 일일까 아니면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공정했다. 형에겐 도시 생활의 기반, 동생에겐 귀농의 토대. 무엇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진 속 아내는 늘 그랬듯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산 분배 선언 후 식탁 위의 웃음소리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떠들고 장난을 쳤지만 어른들의 대화는 겉도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네요. 서울은 벌써 벚꽃이 졌더라고요. 그 속에 묻혀 있는 건 각자의 마음속 계산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지는 차를 따르며 민호를 힐끔 보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혜는 시선을 접시에만 두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작은 시선의 방향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 민호 부부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서류 가져와서 등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민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고 수진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수진이 민호에게 낮게 무슨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민수 부부는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주말에 땅 한번 가볼게요. 잡초도 좀 베고 경계 확인도 하려고요. 지혜는 말이 없었고 그 말없음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아침에 거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아이들이 남긴 과자가 몇 개 흩어져 있었고 찻잔 2개가 설거지통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가 있던 자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빈자리, 거기에 있던 봉투만 사라진 게 아니라 집안의 공기도 조금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래층에 사는 박 여사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아드님들이 왔더라고요. 축하할 일이 있었나 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재산 정리를 좀 했습니다. 박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형편 따라 나눠줘야지. 미리 주면 좀 그렇죠. 저희 형님도 집 줬더니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어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설마 우리 애들은 하고 되뇌었습니다. 이틀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서류 마무리하러 갈 건데요. 도장 꼭 준비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몸은 괜찮냐? 네, 회사 일이 많아서 정신없네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뭔가 빠진 대화처럼 허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 식사는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한마디라도 있었을 텐데.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땅 일부를 담보로 대출 좀 받아도 될까요? 왜? 비닐하우스 자재비가 많이 들어서요. 곧 갚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래라 하고 허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건 믿어주는 것뿐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이 땅이 민수의 꿈을 키우는 밭이 아니라
빚을 키우는 밭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웃음 속에서 걱정을 읽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바람이 베란다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 잘한 거 맞지? 우리 애들 안 변하겠지? 설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릴 적 민호와 민수가 졸졸 따라다니던 그 시장. 지금은 점포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고향 같은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조기 파는 가게 앞에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명절마다 이곳에서 조기를 샀습니다. 민수가 유난히 좋아해서 항상 서너 마리를 더 사서 구워주곤 했죠. 가게 주인은 내 얼굴을 기억했는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드님들이랑 같이 오실 줄 알았는데.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민호에게. 아버지, 이번 설은 회사에 비상근무가 생겼습니다. 대신 명절 지나고 주말에 찾아뵐게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바쁘지.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장모님 댁 먼저 들러야 해서요.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짧은 대답 뒤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날 아침 나는 새벽부터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초를 켜자 불꽃이 바람결에 떨렸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절을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오늘은 애들 좀 오게 해줘. 오전 10시.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오. 현관문은 조용했습니다. 해질 무렵.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리라는 걸. 저녁 무렵 아파트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나는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엔 이웃집 택배 상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만 덩그러니 켜져 있는 집 안은 이상하게 더 넓어 보였습니다. 그 넓음이 주는 건 자유가 아니라 허전함이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사가. 알지. 바쁘지. 체력은 괜찮냐? 우리는 서로의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와 시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민호가 돌아간 뒤 과일 상자를 열었습니다. 과일 사이에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돈이라고 적힌 봉투. 나는 그 봉투를 다시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돈보다 함께한 시간이 내게는 더 귀했으니까요. 며칠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담보건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류에 아버지 확인이 필요하대요. 그래, 내일 바로 가마. 농협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민수 부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엔 미안함이, 지혜의 얼굴엔 계산과 초조함이 함께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켜주려던 꿈이 누군가에게는 막아야 할 구멍이 되었음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 이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민수네가 올해는 농사를 접겠다 하더이다. 땅은 한동안 놀린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손이 식은 건지 마음이 식은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달력 속 빨간 동그라미는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력 앞에 서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아들들이 올 날을 미리 표시하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약속 없는 날들이 길게 이어지는 검은 숫자만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특별하지 않으니 계절의 변화마저 둔감해졌습니다. 창밖 나무의 새순이 돋아도
누군가 함께 보며 웃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저녁 식탁을 차리면서도 혹시나 누군가 들이닥칠까 국을 한 그릇 더 끓여놓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릇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아들이 아닐까 하는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택배 기사나 보험 상담원 목소리에도 실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줄어드는 건 편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일부가 다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급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걸음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꼭 들르겠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비껴갔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땅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 한 줄이 반가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가 온다는 건 뭔가 결정을 하러 온다는 뜻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말 나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쌀 씻는 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드럽지만 금세 차갑게 식는 그 감촉이 내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멀리서만 들렸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부엌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나 혼자 사는 이 집의 초상화 같았습니다. 점점 나는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나이였습니다. 아들들이 명절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더 슬펐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써놓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은 멀어질 수 있어도 마음만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도 내 가슴 한쪽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곧 문을 두드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이 있던 다음 날 새벽 현관문 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종이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아버지라고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백 속에는 은수저 한 벌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못 갔지만 내년에는 꼭 가겠습니다. 이 수저는 어머니가 생전에 아버지 명절밥에만 쓰시던 거라 들었습니다. 돌려드리지 못한 마음이라도 먼저 드립니다. 민호.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수저의 은빛이 새벽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 속에서 아내의 웃음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창밖에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히던 저녁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아버지, 저희 땅 정리하려고요. 감당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 포기해도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내 아내 손을 놓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괜찮다. 아버지 명절에 못 간 건 제 탓입니다. 아니다. 아버지도 그날 너희의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 대화를 마친 뒤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이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놀린 땅을 둘러봤습니다. 풀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밭두렁엔 민들레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땅 한쪽에 김장물을 심기로 했습니다. 빈 땅은 마음까지 비워버린다는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명절 아침 현관 앞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와 민수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묵직한 눈빛으로, 민수는 젖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수저 올해는 아버지 손에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민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고 지혜는 상차림을 도왔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 소리와 냄새, 사람들의 움직임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탁이 완성되자 나는 은수저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서운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집과 땅은 살림살이일 뿐이다.
너희 살림은 너희 손으로 차려라. 그리고 아비는 너희가 옆에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짧은 침묵 후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 아내가 부르던 밥 먹어라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달력 한가운데 조용히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 동그라미 옆에는 다시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집과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라졌던 인사는 다시 전화벨 소리에 실려 돌아왔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은 사랑을 나누는 일과 같았습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족을 묶는 건 집도 땅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 한 그릇을 비우는 시간, 그게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